아니 우리 김용민 PD는 네. 정치권에 아마 언저리에 이렇게 좀 매달려 있다가 뚝 떨어졌어요. 당선단에 보고. 아니 언저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기 이분은 판을 가른 그렇죠. 낙선. 저는 5선급 낙선자입니다. 아니 언저리라뇨. 내가 언제 언저리라 했어요. 예. 인저리 상처를 받고 떨어졌다. 인저리. 정말 제가 살다 그런데 좀 처음 받아봤습니다. 예. 아주 그냥 경국으로 아니 이른바 예. 바가지 낙선이었잖아요. 그렇죠. 욕을 바가지로 쳐드셔서. 제가 그 사실은 전략 공천부터 파란에 휘말렸습니다. 그렇죠. 딱 저기 지역구를 갔더니 그 전임 지역구 위원장이 거기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당선될 거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철석같이 믿고 갔더니 갔더니 유리창 깨고 야 뚱땡아 경선하자 이러고 대모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또 당시에 그 경쟁자 중에 한 분은 민주당 그 옷을 입고 이미 후보 등록까지 했는데 그 선거운동하고 다니는 거 2번이라고 해놓고 2번은 난데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아니 근데 이게 국회의원은요 해봐야 돼요. 해보고 낙선해야 돼. 해보고 낙선해야 돼. 전임 지역위원장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임 지역위원장은 그 고생했죠. 이해찬 총리가 극찬했던 정봉주 의원이라고. 민주화 운동하다 감옥 가시고. 예. 자 다음 인물 김용민 PD가 뽑은. 자 전설적 선거 전략의 귀재 엄창록 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아주 누구예요? 이해찬이라는 아주 그 저명한 분. 다음에 국민들이 다 알죠. 엄창록. 이게 비교가 돼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박정희가 서로 끌어가려고 했던 이분이 이제 반공포로 출신인데 이분이 심지어 그럼 북한 이북에서 네, 그렇죠. 인민군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포로로 있다가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거제도에 있었어요? 거제도에 있었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마 제가 쪽집게 질문을 해요. 진행자는 이런 걸 해야 돼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막 비수가 꽂혀가지고 자 강원도 인제에서 약방을 하던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을 만납니다. 어머 약방 자격증이 있어요? 당시에는 그냥 약방 네. 자격증이 사실은 그때 모르겠다. 자 50년 이분이 거제도 전쟁포로 출신 아니에요. 그럼 53년이나 55년 사이에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제3국을 가지 않고 여기를 택하죠. 이런 분들이 앉아갖고 이제 공부도 좀 하고 1960년, 61년 이때 약종상 허가제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약방이라고 하는 것을 1회, 2회 두 번 시험이 실시가 돼요. 1회 합격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2회 합격자가 정자, 장자, 덕자 쓰는 우리 아버님입니다. 그래. 야 맞아요. 3.15 부정선거가 터지자 경찰 보고 집어던지고 나 이제 약사가 되겠다. 그래서 2회 합격하고 2회로 이 시험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안간에는 저희 아버님을 합격시키려고 만들어진 재단이었니? 그럼 이 엄창록 씨가 그 약방 출신입니다. 약종상 출신이에요. 수 있겠네요. 자, 근데 하여간 이분이 이제 인제에서 이제 그 약방을 하다가 김대중이라는 야당 정치인을 만났는데 말이죠. 당시 야당 정치인이 게다가 또 강원도에서 두 번 떨어지고 강원도에서 당선이 되잖아요. 58년, 59년 그때 나갔는데 참 절묘합니다. 매해 선거가 있다시피 했는데 어떻게든 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하여튼 군이 나서서 이렇게 야당 후보 등록을 못 시키게 이렇게 100명 정도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중 등록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이른바 요즘 뉴스랑 좀 비슷한 이른바 요즘 국정원이 댓글이나 블랙리스트로 개입하거나 혹은 무슨 찌라시를 퍼뜨려서 정치에 개입하던 시절하고 그게 원조죠 이게. 그때는 드러내놓고 하는데 그거는 고차원적인 거고 이때는 이때 그냥 막 던지는 건데. 군 장교들이 투표소 입구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 군인들이 이제 표를 찍을 거 아닙니까? 딱 보고 김대중을 찍었다 그 자리에서 빡빡 찢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찍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선 못 시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1960년에 이제 4.19 혁명을 통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잠깐 들어오죠. 1961년 5월 14일에 재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김대중 후보가 당선됩니다. 근데 이때 엄창록이 김대중 DJ를 나가라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렇죠. 먼저. 그런데 재밌는 게 5월 14일 선거에서 당선됐는데 5월 16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죠.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틀밖에 국회의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야인이 된 거죠. 국회 해산. 예. 그래도 이틀에도 국회의원이에요. 어쨌든 엄창록 씨 이때 처음 만났는데 엄창록 씨가 DJ 보고 여기 인재에서 출마라고 권유를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연을 맺기 시작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970년에 그 DJ가 이제 다음 선거 대선에 이제 나서게 되지 않습니까? 자금이나 조직 면에서 박정희 후보를 뭐 비교도 못할 상황이었죠. 그때 장충동 유세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에 대통령을 갈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대통령 선거는 없어진다. 네, 그렇죠. 이렇게 예언을 하죠. 그렇습니다. 맞았죠. 총통제가 도입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중요한 얘기를 다 하셨어요. 일단 평화통일론, 4대 강국 보장론 등등.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신분으로 아버지 손을 잡고 장충동 유세 현장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기억나는 말이 뭐예요? 그 얘기 왕왕왕 떠들더라고 사람들이 모였어. 100만이 모였으니까 거기에. 시끄러워 죽겠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빨리 집에 가자니까 이놈아 국회의원 하려면 현장을 경험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정치인으로. 아니 이건 제 상상이고요. 지어낸 이야기.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선거 때도 이제 엄창록 씨가 나서서 선거 전략을 짰는데 엄창록 씨는 무슨 뭐 좋은 비전, 탁월한 공약 이런 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환심을 얻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 선거. 그러니까요. 이분을 전략가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네거티브 전략도 이제 지금 선거 전략을 제가 연구하고 있잖아요. 선거 전략 중에 네거티브가 먼저예요. 더 포지티브보다. 아니 근데 그건 전략이 아닌 것 같아요. 술수 같아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엄창록 씨가 공화당원으로 이제 그 분장을 합니다. 위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후보 쪽. 어느 집에 가서 설탕 봉투를 건넵니다. 근데 아이고 이 집 줄 게 아니었네 하면서 도로 뺏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담배를 딱 건네면서 이제 양담배를 피우면서 나 공화당원인데 이러면서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화감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전봉투를 나눠주는데 그 안에 뭐 10원, 20원 이렇게 얄팍한 이거 이제 이게 김대중 후보 측에서 준다 그러면서 아니 공화당. 김대중을 돕는 거니까. 공화당 DJ를. 입장에서 돈을 나눠주는데 5원, 10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1,000원 지폐 같은. 이런 지폐를 한 장 집어넣고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정희 후보.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날 뭘로 보고. 그리고 4번이 더 화날 것 같아요. 4번. 다음이 또 뭐냐면은 공화당원으로 위정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식사 모시겠다고 모시고 갔는데 식당에서 아니 왜 오셨어요? 아무 예약도 없는데 이거 와서 낭패를 겪게끔 만드는 거죠. 자기 같이 가면서요? 아니면 자기도 같이 가면서? 그래서 그리고 식사 대접을 안 했다는 거죠. 식사 대접 안 그래서 했던 화만 거죠. 나게 했다. 그래서 잔뜩 화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공화당에 대한 그런 인식을 나쁘게 만들었다. 이건 이분의 지론이 있었대요. 그 지론이 뭐냐면 상대 후보에게 갈표를 줄이는 간표 작전만이 살 길이다. 간표 작전이다. 그래서 이런 작전을 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게 80년대 말까지도 그 엄창록 비법이 이 선거에 많이 쓰였어요. 지금도 쓰이잖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봉주 후보 해가지고 떼기 얼마나 귀찮고 욕먹게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이렇게 딱 도배를 해놓고 어느 집에 깨끗하게 그 페인트 칠한 벽에다 싹 발라. 아니 그리고 차에다가 붙이면 맞아 우리 그거 썼던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예전에 실제 경험한 건데 이거를 역으로 이제 저쪽에서 배운 거예요. 공화당 쪽에서 배워서 포장마차 사람 술 많은 데 가고 둘이 싸움을 합니다. 친구끼리 싸움을 하면서 한 사람은 전라도 사투리를 있는 대로 써요. 온갖 상소리를 다 섞으면서 그러다가 반대편이 야 너 김대중 후보 말이야. 그러면 김대중 우리 선상님인데 어쩌다고 그러면 별 쌍욕을 하면서 마지막에 김대중 대통령 만세! 만세! 이 술집 손님들이 다 보게. 그럼 그 사람들이 저 김대중 지지하는 사람들 도대체 저게 문제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끼워서 그렇게 얘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게요. 이 지역 감정, 지역 갈등을 선거에 도입한 분도 엄창록이죠. 그리고 엄창록 씨가 그 선거에서 DJ를 도왔다가 갑자기 박정희 쪽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가서
끌려갑니다. 박정희 한마디로.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DJ 측 참모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상한 선거 캠페인이 막 펼쳐지는데 지역 감정 조장하는 호남인이여 단결하라. 영남에 빼앗긴 대통령 호남인이 찾아오자. 그런 구호가 막 이런 플래카드와 전단들이 막 번지고 퍼지면서 이게 영남 지역의 살포가 됐어요. 호남 지역이 아니라. 이게 아무리 봐도 엄청록 스타일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요. 이거에도 또 기본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에게 귀뜸한 것이 김대중에게 승리하려면 지역 감정을 자극하라. 이 전략을 제시했죠. 엄창록 씨가 김대중 대통령을 돕다가 박정희한테 간 이 근거는 추정해보건데 그때 당시에 약방은요. 조제에서 돈을 버는데 조제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약국에서만 조제를 해요. 네. 이분은 약방에서 조제를 하다가 잡혔을 가능성이 있어. 감옥 갈래 날 도울래. 근데 몸이 약해서 그랬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아니 또 그런 것도 있어요. 1971년 1월에 김대중 전 대통령 집에서 폭발물이 터지는데 중앙정보부가 이거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작극으로 몰고 가는데 그 핵심 인물로 엄창록을 지목하면서 엄창록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고문이나 이런 등등으로 회유됐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가 없겠네. 심지어 부인도 잡혀갔고요. 그 일도 없는 분들 있죠. 가정부라고 불리는 이런 분들까지 중앙정보부로 불려가서 오랜 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모태가 됐고 이발사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을까? 효창동 이발사. 효창동 이발사. 효자동 이발사. 효창동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양반들이 도대체 기본이 취재를 안 해왔어 그냥. 근데 그 선거를 끝으로 직선제 선거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체육관 선거 간선제로 바뀌죠. 그러다가 1987년 대선이 이제 복원됩니다. 직선제 개헌이. 직선제 개헌으로 대선이 87년. 복원될 때 이때 노태우 후보가 엄창록 씨를 찾았다고 합니다. 오호. 나 이 사람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했겠죠. 그때 이제 엄창록 씨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YS하고 DJ가 갈라섰는데 당선 걱정 왜 하냐? 다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끝으로 그분의 정치 컨설턴트 아마 국내 최초의 컨설턴트가 아닐까 싶은데 그 이듬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의미의 컨설턴트는 아닌데. 이분이 얘기한 두 DJ와 YS가 나오니까 노태우가 된다. 요게 당시에 중정 안기부 전략이었죠. 또 이쪽 진영에서는 사자 필승론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 사자 필승론 왜냐? 노태우도 경상도, 김영삼도 경상도 표가 갈라진다. 이 사자 필승론을 핀 게 이 인물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안 돼. 자 그런데 엄창록 씨가 그러고 이제 정치권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엄창록 같은 기발한 선거 기발하죠. 뭐 저기 기발하긴 하지만 이건 굉장히 네거티브한 거죠. 그런데도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이 71년 선거에서는 한 2만 권 정도 책을 읽은 거의 뭐 석학에 가까운 그렇죠. 김대중 후보였는데 하여튼 선거 전략에 관해서는 엄창록 씨의 말을 그냥 다 따랐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박정희 후보 쪽으로 가서 그래서 내가 진 것이다 이런 말을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근데 이제 보니까 당시 중정의 협박 회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네. 이후락 그렇죠. 중앙정보부장 김영옥의 뒤를 잇는 이후락. 이후락이 후렸군요. 그렇죠.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인물. 저는 누구나 다 아시는 청취자분들이 변신의 팔색조 이런 별명이 있네요. 박지원 현역 의원이 동의. 동의하시죠. 정치 구단. 그분이 막 출마해도 자기 선거보다도 다른 사람 지원하는데 열을 올려서 박지원이라고. 서포트박. 서포트박 박지원 의원입니다. 너무 잘 아시고 지금 이제 국민의당 의원이시죠. 전에 이제 전 대표도 하셨고 그 전에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금 말씀하신 역사에도 겹쳐 있는 것이 DJ 가신 중에 가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 이렇게 부를 수 있고 또 그 정권이 끝나고 나서는 이제 대북 송금 문제 때문에 옥살이를 직접 몸소 이제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얼마나 정치를 오래 해서 정치 구단이냐? 이분도 꽤 다선이죠. 그런데
사실은 사업가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미 사업가. 재미 사업가. 네. 보니까 초기에는 럭키금성 상사 출신이라 아하. 산업화 시절의 상사라고 하면 이 무역 상사니까. 그렇죠. 무역 온갖 물건 다 파는 거죠. 네. 네. 저분이 30대 때 네. 뉴욕 한인회장을 한인회장을 하죠. 맞습니다. 그 한인회장은 보통 60대 70대의 교민들 중에서 3, 40년이 지나서 사업에 성공한 분. 원로급. 30대의 한인회장을 하면서 기념비적인 기록을 남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근데 이제 정치적인 여정에 한번 큰 이제 이 전환점이 와요. 예. 자, 이 럭키금성 상사 미국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이제 패션 가발을 만드는 일로 예. 산업화 시절에 돈을 많이 법니다.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젊은 시절에 뉴욕 한인회장을 거쳐서 이제 재미 전체 총 한인회장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이때 80년대인데 지금 인터넷에 보시면 많이 회자되는 게 이 당시에 50 군부 정권 네. 전두환 당시 대통령을 또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느냐. 이것은 정치적인 입장에서라기보다는 사업가로서 어떤 입장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인 회장 입장으로서 한인회 그렇죠. 활동하는 그리고 또 저 미국에서 평통위원으로 활동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온 게 80년대에 거의 사형을 면한 김대중 전 대통령, 예. 정치인 김대중이 미국으로 망명을 가잖아요. 80년 초죠. 81년인가? 이때 만나는 거예요. 이때 만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만나고 인생의 전환이. 그동안 이제 이 조국의 정세를 내가 전혀 잘못 알고 있었다. 어허. 김대중 선생을 만나서 이제 실상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나는 이 민주화에 헌신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DJ에 가신이 된 거고 국내로 들어와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아까 87년 상황 말씀하셨잖아요. 예, 80년 그 치열한 상황에 쭉 이제 DJ 옆에서 모든 주요 직책을 다 맡은 결과 결국은 이제 97년 대선에서 집권에 성공을 하죠. 예. 그리고 청와대로 들어가죠. 그 청와대에서 모든 요직을 다 맡는데 처음에 전문성을 발휘한 것은 공보 파트였어요. 주로 대언론을 상대하는. 예. 그래서 수많은 지금 중견 기자들이 당시에 박지원 이제 홍보 담당이 최고였다. 그러니까 최고였다고 하면 언론을 엄청나게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 아침에 동교동에서 이제 예. 지금은 뭐 그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지만 당대표 집. 예. 당대표 집에는 아침 조차 모임을 거기서 하죠. 당대표 기자들이 집에서. 다 네. 와가지고 뭐 오늘의 뭐 일정이라든지 스케줄 뭐 체크하고 밤새 우리 저 총재님의 생각 이런 것들을 그렇죠. 여쭙는 그 아침이 있었는데 그 동교동의 메뉴가 미역국에 떡이었다고 합니다. 왜요? 떡? 미역국 떡 뭐 어떻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 그 미역국에 죽을 주면 안 되나요? 아, 그럴 수도 아침 있겠는데. 죽을 많이 먹잖아요. 근데요, 이분이 모든 정치인들이 예. 당시에 특히 이해찬 총리도 그렇고 정동영 의원도 그렇고 얘기하는 게 이분의 부지런함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제 DJ가 한때 일산에 살았잖아요. 근데 일산 이제 자택에서 아침에 일찍 7시쯤 회의를 하면 이분은 6시 뭐 반, 6시 이때 가서 준비를 다 하고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일착. 무지무지 부지런하신 거죠. 네. 그리고 이거 역시 상인적 감각이었던 것 같아요. 상인적 감각. 부지런해야 네, 돼요. 부지런하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 우리 후보를 상품이라고 본다면 우리 상품을 논평하고 보도하는 기자들에 대해서 아니 기업이 가장 요즘 중요한 게 홍보거든요. 예. 우리 회사나 우리 총수에 대해서 정말 나쁜 정보가 하나도 흘러나가지 않게 악착같이 언론을 마크하는 게 이제 홍보팀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신으로 아마 대통령을 보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 문제 어쨌든 햇볕 정책을 지금까지도 어쨌든 굉장히 신봉하는 예. DJ의 이제 후대인 건 맞고 그런데 이제 지금 동교동이 사실은 이 구야당이 쪼개지면서 국민의당의 입장을 탔잖아요. 예. 그래서 또다시 변신을 했는데 정치 인생 말기에 좀 고생을 하는 모습은 좀 이분이 안쓰럽고 2008년도에 이제 제가 국회 떨어지고 당의 전략연구소 민주정책연구소의 부원장을 하면서 매주 한 요일 날 아침에 의원들 모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공부가 7시 반쯤 시작을 해요. 새벽에. 네. 새벽에. 이른 아침이죠. 예, 새벽이죠. 그거를 한 20주 끝났는데 유일하게 개근한 의원이 박지원 의원이에요. 그러면서 예.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징이 상대방을 아주 잘 올려줍니다. 이 공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해외 일정도 다 취소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공부입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안 빠지셨는데요. 그러면 또 위트도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빠지셨는데 비결은 그랬더니 집에 밥보다 여기 밥이 더 맛있습니다. 이런 위트는 탁월해요. 그 위트만 탁월한 게 아니고 이분 진짜 박지원 의원을 제가 지금 소개한 게 조금 아이러니인 게 최민희 의원님은 같은 당에서 정치를 같이 하셨고 선후배로 그리고 우리 봉도사님하고 김영민 PD는 제가 이 수년 전에 귀를 쫑긋하고 들었던 팟캐스트에 자주 나오셨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지금 소년급제 한 기분이에요? 아니요. 출산 기분이에요? 더 잘하는 세 분이 있는데 왜 내가 발제를 하고 있지? 아니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아야 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세 명의 겸손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죠. 자, 광고 듣고 3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엄창록. 이게 비교가 돼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김대중, 박정희가 서로 끌어가려고 했던 이분이 이제 반공포로 출신인데 이분이 심지어 그럼 북한 이북에서 그렇죠. 인민군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포로로 있다가 이제 한국 사회에 이제 거제도에 있었어요? 거제도에 있었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마. 제가 쪽집게 질문을 해요. 진행자는 이런 걸 해야 돼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막 비수가 꽂혀가지고 자 강원도 인제에서 약방을 하던 와중에 김대중 대통령을 만납니다. 약방 자격증이 있어요? 당시에는 뭐 그냥 약방 자격증이 사실은 그때 모르겠다. 자, 이분이 거제도 전쟁포로 출신 아니에요. 그럼 53년이나 55년 사이에 석방이 됩니다. 그래서 제3국을 가지 않고 여기를 택하죠. 이런 분들이 앉아갖고 이제 공부도 좀 하고 1960년, 61년 이때 약종상 허가제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약방이라고 하는 것을 1회, 2회 두 번 시험이 실시가 돼요. 1회 합격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2회 합격자가 정자, 장자, 덕자 쓰는 우리 아버님입니다. 그래. 야, 맞아요. 3.15 부정선거가 터지자 경찰 보고 집어던지고 나 이제 약사가 되겠다. 그래서 2회 합격하고 2회로 이 시험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안간에는 저희 아버님을 합격시키려고 만들어진 제도 아니었냐. 그리고 엄창록 씨가 그 약방 출신입니다. 약종상 출신이에요. 선거 전략 중에 네거티브가 먼저예요. 포지티브보다. 아니 근데 그 전략이 아닌 것 같아요. 술수 같아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은 엄창록 씨가 공화당원으로 이제 그 분장을 합니다. 위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 후보 쪽. 어느 집에 가서 설탕 봉투를 건넵니다. 근데 아이고 이 집 줄 게 아니었네 하면서 도로 뺏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담배를 딱 건네면서 이제 양담배를 피우면서 나 공화당원인데 이러면서 이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화감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전봉투를 나눠주는데 그 안에 뭐 10원, 20원 이렇게 얄팍한 이거 이제 김대중 후보 측에서 준다 그러면서 아니 공화당. 김대중을 돕는 거니까. 공화당 입장에서 돈을 나눠주는데 5원, 10원. 지금으로 말하자면 1,000원 지폐 같은. 이런 지폐를 한 장 집어넣고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정희 후보.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날 뭘로 보고. 근데 4번이 더 화날 것 같아요. 4번. 다음이 또 뭐냐면은 공화당원으로 위정해서 우리 어르신들한테 식사 모시겠다고 모시고 갔는데 식당에서 아니 왜 오셨어요? 아무 예약도 없는데 이거 와서 낭패를 겪게끔 만드는 거죠. 자기 같이 가면서 아니면 자기도 같이 가면서. 그래서 그리고 식사 대접을 안 했다는 거죠. 식사 대접 안 했던 거죠. 그래서 화만 나게 했다. 그래서 잔뜩 화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공화당에 대한 그런 인식을 나쁘게 만들었다. 이건 이분의 지론이 있었대요. 아니 우리 김용민 PD는 정치권에 한번 언저리에 이렇게 좀 매달려 있다가 뚝 떨어졌어요. 당선단에 보고. 아니 언저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분은 판을 가른 낙선. 저는 5선급 낙선자입니다. 아니 언저리라뇨. 내가 언제 언저리라 그랬어요. 인저리 상처를 받고 떨어졌다. 인저리. 정말 제가 살다 그런데 좀 처음 받아봤습니다. 아주 그냥 경국으로 이른바 바가지 낙선이었잖아요. 요걸 바가지로 쳐드셔서. 제가 사실은 전략 공천부터 파란에 휘말렸습니다. 그렇죠. 딱 지역구를 갔더니 그 전임 지역구 위원장이 거기 가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당선될 거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철석같이 믿고 갔더니 와 갔더니 유리창 깨고 야 뚱땡아 경선하자 뭐 이런 데모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또 당시에 그 경쟁자 중에 한 분은 민주당 그 옷을 입고 이미 후보 등록까지 했는데 그 선거운동하고 다니는 거 2번이라고 해놓고 2번은 난데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아니 근데 이게 국회의원은요 해봐야 돼요. 해보고 낙선해야 돼. 해보고 낙선해야 돼. 전임 지역위원장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전임 지역위원장은 그 고생했죠. 이해찬 총리가 극찬했던 정봉주 의원이라고. 민주화 운동하다 감옥 가시고. 예. 자 다음 인물 김용민 PD가 뽑은. 자 전설적 선거 전략의 귀재 엄창록 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아주 누구예요? 이해찬이라는 아주 그 저명한 분. 다음에 다. 근데 하여간 뭐 이분이 이제 인제에서 이제 그 약방을 하다가 김대중이라는 야당 정치인을 만났는데 말이죠. 당시 야당 정치인이 뭐 게다가 또 강원도에서 몇 번 두 번 떨어지고 강원도에서 당선이 되잖아요. 58년, 59년 그때 나갔는데 참 절묘합니다. 이 매해 선거가 있다시피 했는데 어떻게든 야당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그 하여튼 군이 나서서 이렇게 야당 후보 등록을 못 시키게 이렇게 100명 정도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이중 등록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이른바 요즘 뉴스랑 좀 비슷한 이른바 요즘 국정원이 댓글이나 블랙리스트로 개입하거나 혹은 무슨 찌라시를 퍼뜨려서 정치에 개입하던 시절하고 그게 원조죠 이게. 그때는 드러내놓고 하는데 그거는 고차원적인 거고 이때는 그냥 막 던지는 군 건데. 장교들이 투표소 입구에 대기하고 있다가 이 군인들이 이제 표를 찍을 거 아닙니까? 딱 보고 김대중을 찍었다 그 자리에서 빡빡 찢어버리는 거죠. 다시 찍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선 못 시키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1960년에 이제 4.19 혁명을 통해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잠깐 들어오죠. 1961년 5월 14일에 재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김대중 후보가 당선됩니다. 근데 요때 엄창록이 김대중 DJ를 나가라고 그랬다면서요. 예, 그렇죠. 먼저. 그런데 재밌는 게 5월 14일 선거에서 당선됐는데 5월 16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쿠데타가 일어나죠.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틀밖에 국회의원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야인이 된 거죠. 그래도 이틀에도 국회의원이에요. 어쨌든 엄창록 씨 이때 처음 만났는데 엄창록 씨가 DJ 보고 여기 인제에서 출마하라고 권유를 했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과 연을 맺기 시작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1970년에 그 DJ가 이제 다음 선거 대선에 이제 나서게 되지 않습니까? 자금이나 조직 면에서 박정희 후보를 비교도 못할 상황이었죠. 그때 장충동 유세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번에 대통령을 갈지 못하면 앞으로 영원히 대통령 선거는 없어진다. 네, 그렇죠.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렇습니다. 맞았죠. 총통제가 도입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중요한 얘기를 다 하셨어요. 일단 평화통일론, 4대 강국 보장론 등등.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신분으로 아버지 손을 잡고 장충동 유세 현장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기억나는 말이 뭐예요? 그 얘기 왕왕왕 떠들더라고 사람들이 모였어. 100만이 모였으니까 거기에. 시끄러워 죽겠더라고. 우리 아버지도 빨리 집에 가자니까 이놈아 국회의원 하려면 현장을 경험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려서부터 이렇게 정치인으로. 아니 이건 제 상상이고요. 지어낸 이야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선거 때도 이제 엄창록 씨가 나서서 선거 전략을 짰는데 엄창록 씨는 무슨 좋은 비전, 탁월한 공약 이런 걸로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해서 환심을 얻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 선거. 그러니까요. 이분을 전략가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요. 네거티브 전략도 이제 지금 선거 전략을 제가 연구하고 있잖아요.